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찬성 160, 반대 99,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169석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때와는 다른 결론이죠.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또 넘어온다면 그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2주가 흘렀는데요. 일본 언론의 흘리기 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대통령실은 결코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강력 대응했지만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날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왜 이제서야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지 물음표가 따라붙는데요. 관련 내용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드립니다. (3월 30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삭발식까지 열며 반발한 민주당은 일본과 전면전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된 것과는 다른 결과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사퇴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업무 공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한 반면 야당은 또 다른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돕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와 루나 발행사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 씨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간편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하고 테라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 상세한 지리 정보가 적혀있는 희귀한 대동여지도가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다 지도 구성 등이 기존과는 달라 앞으로 조선지도 연구에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곳곳에서는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감옥에 사람들을 가둬둔 채 요요히 빠져나간 관계자들은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본 방문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 폭풍이 여전한데요. 야당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일본 방문 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튿날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지문을 냈습니다. 당시 배석했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관하에 과학적, 객관적인 검증이 꼭 필요하다는 정답을 말했다고 SNS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해명이 동문서답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 지자체 수산물은 지금도 전면 수입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언론의 보도처럼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은 더 비판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평가는 60%로 긍정의 2배에 육박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 곡선이 뚜렷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삭발까지 불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방사능 박사 웬 말이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절대 반대한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와 퍼주기 외교로 일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1박 2일로 짧았던 일본 방문 이후 냉랭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까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이 밝힌 미래를 위한 결단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일제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명확히 반영되면서 우리 시민 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일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인 만큼 미래의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당장 중단하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추가되고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이 희석된 건 곧 과거 침략 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 교과서를 부정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결과라며 정부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아마 그런 작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역사 교육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4년 아베 정권이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담도록 기준을 바꿨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규정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제 피자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반교육적이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인 만큼 이번 사태가 미래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한국을 평화로운 이웃이 아니라 위협적인 적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 특히 어린아이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미래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는 만큼 이번 역사 왜곡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검정을 둘러싼 문제를 16년째 지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일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 일본 편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항목에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검정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기준은 교과서가 정부 공식 입장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며 20세기 식민지와 군사 역사를 다루는데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이 논란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며 원팀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한 전 실장 사퇴를 두고선 여전히 뒷말이 무성한데요.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의 사표 수리와 동시에 조 실장을 내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전 조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이 놓였으니 이제 집을 짓겠다는 각오라고 밝혔습니다.
그 주춧돌 위에 그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원팀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이 안보실을 포함한 이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안보실과 다른 비서실 사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 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주미 대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속전속결로 후임 임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성환 전 실장의 사퇴를 둘러싼 뒷말은 여전합니다. 주미 대사관이 미 정부가 제안한 블랙핑크 등 합동 공연을 위해 국가안보실에 7차례나 공문을 보냈지만 보고가 누락됐고 이를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들었다는 경질 이유는 표면적일 뿐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보고 누락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김 전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사이의 갈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인사가 난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변화가 온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안보실장 교체를 기점으로 외교부 통일부를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 개각과 개편 전망이 높아졌는데 그 시점은 취임 1년을 맞는 5월이 아닌 윤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성환 전 안보실장의 사퇴는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한 여당에 맞서서 야당은 또 다른 외교 참사가 우려된다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한 달가량 앞두고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교체된 데 따른 후폭풍 차단에 힘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엄호하며 업무 공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그런 인사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오로지 공무 수행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당과 또 우리 정부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특히 김 전 실장 교체 배경을 두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내부 갈등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밖에 보도 나오는 것 중에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실장하고 김태효 차장 간의 갈등설, 알력 다툼 이것만은 정확히 아니단 말씀이세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성환 전 실장 사퇴를 고리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외교 참사에도 끄떡없다가 갑자기 경질된 게 이상하다며 국가안보실이 각종 풍문의 진원지로 전락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습니까? 이번 미국 순방마저 외교 참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소집해야 합니다. 구력 외교 논란에 휩싸인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안보실 안에서 외교부 라인과 비외교부 라인 사이 갈등 탓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외교적 갈래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뒤치다거리는 전부 외교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고. 민주당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과 인사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된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 여야는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석 국회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 정족수 141명을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네 번째로 지난 2021년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잇따라 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찬성이 60표 가까이 더 나왔고 반대는 50표 넘게 차이 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강조했고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모은 만큼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켰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정치 탄압인 만큼 하 의원과 다르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내가 반인 민주당이 이른바 이중잣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생 행보와 대여 공세에 고삐를 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위한 법안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법안마다 수사 범위 등이 제각각인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신경전이 불거졌습니다. 황유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쌍특검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만을 상정하는 건 반쪽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성역 중에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인데 위원장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그 수사가 막바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몰탕이라고 얘기하자. 가까스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사건 전반을 포함하고 대통령이 있는 정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데 반해 정의당 안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범위를 좁히고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줬습니다. 여야는 일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심사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넘겨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꼼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이재명 셀프 법안으로 규정하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한무치한 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이 오히려 국민에게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바뀐 뒤 50억 클럽 관련 피의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강제 수사인데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고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에 대해 진행된 첫 압수수색입니다. 우리은행 본점과 지점뿐만 아니라 과거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금융사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무렵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거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특정 증권사는 배제하고 참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이 신의 한 수로 꼽기도 했던 양 변호사가 실무를 담당했고 실제 사업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점을 검찰은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앞서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나 화천대유와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관련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직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50억 클럽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규명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참고인들과 함께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에 밀려 한동안 뒷전이었던 50억 클럽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무죄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법도 검찰의 뒤늦은 각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김만배 씨가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6명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을 50억 원씩 나눠줘야 한다고 말한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에 집중됐고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에도 꿈쩍 않던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받으면서 분주해졌습니다. 사회초년생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에 공분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검사 4명을 증원해 무려 24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물밑 수사를 거쳐 박영수 전 특검을 가장 먼저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지만 국회에서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고자 부랴부랴 수사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 상황에 맞춰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은 강제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나hin입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지시로 정민용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전달하고 그 액수와 날짜를 메모로 작성한 남 변호사 측근이 돈을 전달하고 메모를 남긴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근 이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미국에 출국해 있던 남 변호사가 2021년 9월 연락해서 자신에게 관련 메모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남 변호사가 그해 4월부터 8월까지 정 변호사에게 전달한 현금 액수와 전달 날짜 그리고 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적어놓으라고 했다면서
그 돈을 가리켜 자신의 목숨줄이라고 표현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연이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내란 음모죄 등의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귀국 즉시 체포한 뒤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TF를 구성해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라 루나 발행사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 커머스 팀원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지난해 12월에 이어 석 달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루나같이 폭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물었지만 짤막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 전 총괄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보완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팀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팀원 전 대표에게 간편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한 혐의와 대가로 팀원 전 대표인 유모 씨에게 루나코인을 회사 돈으로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 루나 결제 서비스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펀드 회사들로부터 1,400억 원 가량을 투자받은 혐의도 더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따져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는 외신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미국보다 빨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역시 미국이 한국보다 하루 늦게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환 국가를 결정하겠다면서 어느 쪽에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예고한 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일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전 씨가 광주에 도착한 건 새벽 0시 40분쯤. 생애 처음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가장 먼저 안 건 사과입니다.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전 씨는 광주에서 첫날을 조용히 혼자 보낸 뒤 내일 5월 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단체분들과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사죄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전 씨의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공꽃단체도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씩 모이면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원 씨 이런 행동이 취한 것은 예컨대 지금 살아있는 5.18 관련 학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털지 않으면 본인들의 후손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죄값을 치른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두환 씨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 전 씨와 5월 단체의 만남이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작성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500여 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인권 보고서의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빈번한 공개 처형과 생체 실험 등은 물론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된 10대 청소년 6명. 춤을 추다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영상이 유포돼 공개 처형된 임신부. 정부가 공개 발간하는 2023 북한 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이처럼 강력 범죄가 아님에도 북한에서 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여 개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도주 수감자, 절도범 등에 대해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습니다. 또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된 가운데 국군 포로나 납북자, 이산 가족은 더욱 심한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식량난 속의 무상 치료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국경을 3년째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경제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부 당국자는 관련 법에 따라 2017년부터 북한 인권보고서가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선 후기 교통로와 군사시설 등 상세한 지리 정보가 적혀있는 희귀한 대동여지도가 일본에서 환수됐습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한계를 보완한 첫 사례인데다가 지도 구성 등이 기존 판본과 달라서 앞으로 조선 지도 연구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년 넘는 역사를 머금은 거대한 조선 전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일본의 한 고서점에서 환수해온 갑자본 대동여지도 23첩을 펼쳐놓은 것으로 가로 약 4m, 세로 약 6.7m에 이릅니다. 이번 환수본의 가장 큰 특징은 1864년 제작된 목판본 대동여지도에 색을 더하고 상세한 지리 정보를 적어놓은 점입니다. 대동여지도의 저본, 즉 기초자료인 채색 필사본 동요도 지리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점에서 두 지도를 하나로 합친 희귀본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례이며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기존 목판본 대동여지도와는 유물의 구성 형식과 배치 방식 등에서도 다른 특징을 드러서 환수의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수본을 살펴보면 지도 여백 곳곳에
영토의 역사, 지도 사용법 등 동요도의 설명이 그대로 옮겨 적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양 도성을 그린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요도 내용을 반영해 궁궐 건물과 명칭 등을 표시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존 판본과 달리 백두산 정계비와 군사시설 간 거리,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와 소요 기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동여지도의 완성을 시도를 하는, 그래서 더 어떤 대동여지도가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필사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판본에서 두 면에 걸쳐 있던 삼척과 울릉도 일대가 한 면으로 축소 배치되는 등 지도 구성과 배치 형식이 다른 점도 주목됩니다. 지도에 적힌 필체가 고산자 김정호의 필체와 다른 점은 확인됐지만 이 지도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했는지 등 연구 과제가 산적합니다. 이번 환수는 조선지도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의 반대와 경고에도 결연히 미국을 방문한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이 세계 안보가 타이완의 운명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차이 잉원 총통 일행이 뉴욕 맨하튼의 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성조기와 청천백일기를 손에 든 100명이 넘는 타이완 교민으로부터 환영받았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들의 인사하고 별도 담화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부근에선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에 반대하는 중국인들 시위도 열렸습니다. 차이 총통은 숙소인 호텔에서의 연애 연수를 통해 타이완은 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다면서 세계 안보가 타이완 운명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台湾人越团结，台湾就会越安全。台湾越安全，世界就越安全。我们会和所有的民主伙伴携手合作，台湾会继续的坚定的走在民主自由的道路上。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타이완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투자한 것은 두 나라 경제 협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타이완 기술의 강점을 세계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뉴욕 경유 일정에 이어 다음 달 초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한 뒤 5일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차이 총통과 메카시 의장 접촉이 이뤄지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해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对此呢坚决反对，那我们也必将采取措施坚决的回击。 중국은 차이 총통 방미 이후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타이완만 주변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함정 4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지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차이 총통의 행보에 따라 중국군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경제사령탑 리창 총리가 친격 행보를 이어가며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윤의 귀국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인데 과연 중국의 일상회복과 함께 민영 경제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국제무대에 데뷔한 신임 리창 총리. 개막 연설을 통해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不断地优化国企敢干、民企敢闯、外企敢投的制度环境. 때마침 포럼 개최지인 하이난성에선 기업인들에 대한 체포나 처벌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업 활동을 위한 웬만한 위법은 눈감아주겠다면서 권리 침해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중국 금융을 비난했다가 쫓겨났던 마윈의 귀환도 리창의 친기업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후문입니다. 마윈은 2016년에 쓴 책에서 당시 리창 장수성 서기를 최고의 대화 상대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민영 경제의 봄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게 중국 안팎의 시각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을 6개로 쪼갠 것도 신흥 빅테크 재벌을 견제하는 당국의 승리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적극적 기부를 강조한 시진핑의 공동 부유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全体人民共同富裕取得更为明显的实质性进展。 당장은 중국이 민영기업 활성화와 해외 투자 유치에 절실할지 몰라도 언젠가 한 사람의 정치적 결정을 거스를 수 없는 순간이 올 거란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에 대한 항의 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화재 당시 감옥에 사람들을 가둬둔 채 유유히 빠져나간 관계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수용자들이 문을 걷어차며 탈출하려 합니다. 당시 관리자 2명은 본체만 채 카메라 밖으로 사라집니다.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무참히 희생된 겁니다.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 당시 영상이 공개된 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Just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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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ia. Donde pedían a gritos poder salir y veíamos a los cuerpos de seguridad cómo salían y los dejaron adentro en las celdas. Eso es producto de una cruel violación de derechos humanos. 가족을 위해 돈 벌러 간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내는 눈물만 흘립니다. Que ellos no son animales para que los traten así. Y si los agarran, no les dejan pasar, también ellos necesitan un cuidado especial. 희생자들은 베네수엘라 등 모두 중남미 출신입니다. 각국의 거센 비판 속에 멕시코 정부는 관계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Dos agentes federales, un agente estatal de migración, así como 5 elementos de la empresa de seguridad privada. 멕시코와 불법 이민자 대책에 공조해온 미국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Mexican officials on the ground, and they are working very seriously, trying to get them medical assistance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문제의 수용소가 사설 보안업체와 맺은 계약이 적법한지, 또 이를 어디까지 맡겼는지 등 이민청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노조 탄압 의혹으로 미의회 청문회에 불려나왔습니다. 노조 결성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스타벅스 창업자는 부당 노동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스타벅스 창업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In order to combat this increase in union organizing, corporations have engaged in an unprecedented level of illegal union busting activities. 청문회 출석을 수차례 거부하다 결국 CEO 자리를 사퇴한 뒤 의회에 나온 창업자는 노조를 탄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달기사였던 아버지가 부상으로 해고당해 가정이 어려움을 겪은 뒤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we wake up thinking about how we can put our people first, put them in a position to win, and do everything we can to demonstrate the conscience, the heart, and the values of Starbucks Coffee Company.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부당 노동행위 판결을 수없이 받고도 노조 탄압을 부인하는 건 오리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akin to someone who has been ticketed for speeding 100 times, saying, I've never violated the law because every single time the cop got it wrong. That would not be a believable contention.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쓴 슐츠 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며 엄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That you're being grilled by people who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create a single job. If the goal is to destroy the goose that laid the golden egg, then by all means this hearing is a good beginning.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노조 탄압 실제 사례를 증언했고 창업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협상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슐츠 창업자는 노조 결성을 막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1%에 불과하고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는 스타벅스는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찾았습니다. 대재앙 가능성이 커지는 원전 주변에서 군사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났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자포리자 원전도 전력 공급이 끊겨 가동이 멈췄습니다. 원자로 6기를 보유해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원전이 방사선 노출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을 찾았습니다. 원전 상황의 변화를 살핀 뒤 내린 결론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원전 주변 안전구역 설정 등의 진척이 없는 데다 오히려 군사 활동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 is obvious that this area is facing perhaps a more dangerous phase in terms of the ongoing conflict. 앞서 만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원전 수칙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원전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Тримати в заручниках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протягом понад року – це найгірше, що могло статися в історії європейської та загалом світової атомної енергетики. Чим довше 전쟁이 1년을 훌쩍 넘겼지만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둘러싼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면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치명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게 일반적인 절차죠.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회기가 열렸을 경우에는 행정부가 혹시나 또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행정부의 소위 말하면 검찰의 수사 내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지 않다, 부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는 점을 국회가 인정해 준 그런 절차죠. 예, 혐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인데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의 직위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공천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고요. 예. 그리고 보좌관 등의 월급을 일부 돌려받아서 사무실 운영비에 썼다라는 그 두 가지 혐의입니다. 네. 자, 오늘 299명 가운데 281명이 표결에 참석을 했고요. 찬성이 160, 반대가 99, 그리고 기권이 22입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이제 가결을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104명이 참석을 했어요. 정의당도 6명이 참석했는데 정의당도 뭐 가결이 당론이죠. 이렇게 하면 110명인데 찬성이 160이잖아요. 물론 여기저기 좀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서 좀 50표 정도 찬성표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 50표라고 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탈표가 이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 이제 21대 국회 들어가지고 이제 6번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덩어리표로 움직인 게 맞느냐, 아니면 각자 진짜 개별 자유투표를 한 것이 맞느냐 보니까 정정순 의원은 찬성 167, 반대 12. 그래서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이상직 의원은 찬성 206, 반대 38. 이때도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정창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 139, 반대 96. 근데 이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 가결시켜달라고 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꽤 많이 나왔고, 노웅래 찬성 101, 반대 160에 이재명 찬성 139, 반대 138, 그리고 뭐 기권 무효 20.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일관된 패턴이 없습니다.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에 따라서 그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혐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다 의원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다 반대했을까 그러면은 다 부결 모르는데 예를 들면은 전에 YT에 나왔던 국민의힘 삼선 중진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거는 방송에 나와서 하신 거 아니고 제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같이 들은 건데 뭐냐면은 나는 노웅래 의원한테 이거 반대표 부결 던질 거다. 네. 왜냐하면 구속 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삼선 중진 의원이 계셨거든요. 아마 이분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찬성 가결표를 그럼 던진 비명계가 전부 다 그러면 그러니까 찬성 가결을 던진 사람이 다 비명계냐 50명 뭐 이를테면 최소 그리고 반대를 부결을 던진 사람은 다 친명계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로남불로 비치는 뭐 이런 사안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 민주당이 몇 표가 이탈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전체의 가결표를 보면 늘어갔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노웅래 의원 때 101표였다가 그다음에 139표였다가 160표로 늘어가는 것이 오히려 국회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이 169석이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는 이게 부결이 됐고 오늘 하영재 의원은 가결이 됐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내로남불 얘기가 불가피하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혐의를 봐도 사실은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의 혐의 자체는 그것이 죄가 되는지 나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혐의 자체를 보면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이 되고 나머지 두 분은 부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로남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지위 자체도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두 분은 노웅래 의원도 선수도 훨씬 높고 이재명은 또 당 대표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조직적인 어떤 의사 표시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것이 구속 사유 또 구속이 적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고 검찰의 영장 청구 등이 사실 이게 부당하다. 그러니까 국회의 자율권을 억압하려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법원에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영장 내지 구속이 부적법한지 여부, 이게 부적절한지 여부까지 국회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원래 불체포 특권의 취지에 반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좀 의원들께서 좀 여러 가지로 면으로 고려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자,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자, 답변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표님 한마디만 하시고 가시면 저희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그렇게 타협을 하기를? 예예예. 그러면 뭐 질문이 뭐 있어야지. 대표님 오늘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투쟁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대표님 하시는 김에 마스크 벗고. 저기 그만하시죠. 네. 자, 웃으면서 즉답을 피하는 이런 모습 보고 오셨는데, 자, 민주당은 노웅래, 이재명, 그리고 거기다가 기동민, 이수진 이분들이 받는 혐의는 이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제 혐의 얘기해 주셨지만 하영재 의원 혐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혐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혐의 성질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밖에서 보는 것과 이게 어느 게 중요하냐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그냥 다 똑같은 놈들이다 뭐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를테면은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천원금이잖아요. 지방선거에 공천을 뭐 주는 대가로 아니면 도와주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은 이제 수수한 대가인 거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에서 개인 수뢰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428억 뭐 사후수뢰 이런 거를 강한 혐의를 두고 뭐 정치적 공동체니 이런 얘기했지만은 결국 영장에 빠졌어요. 그게. 그리고 이번에 기소할 때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배임이잖아요. 대장동에서 가장 핵심은 배임인데 배임을 가지고 그러면은 영장까지 쳐야 될 사안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각이 좀 많이 다른 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 탄압이 나온 것 같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정치 자금을 이제 수수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뭐 설명하셨지만 변호사님도
그 노웅래 의원은 선수가 이제 5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구명 활동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 찾아가가지고 당시 원내대표 찾아가가지고 밖에서 3시간 기다렸거든요. 예. 나올 때 그래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권성동 의원 할정 노리고 모든 의원한테 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뭐 다 찾아가고 이 정도로. 오늘 하영재 의원도 좀 도와달라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하영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한테만 예. 이제 문자를 돌렸다고 해요. 근데 저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다 의원들 다 찾아다니 여야 관계없이 그리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듣다 보면은 진짜 억울한가? 뭐 이렇게 의원들도 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씩 설득한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렇게 뭐 여당의 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내로남불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아까 전에 앞에서도 모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밖에서 보기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보이겠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근데 사안별로 보실 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사실은 뇌물이 있었죠. 제3자 뇌물. 그래서 FC 후원금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 133억 원입니다. 작지 않고요. 노웅래 의원의 경우도 이 발전소 납품 사업을 청탁하는 대가 혐의 자체를 놓고 보면 그것 자체로도 뇌물수수했다는 거기 때문에 혐의를 놓고 보면 사실 하영재 의원의 혐의가 뭐 다 잘못했지만 혐의는 경중으로 보면 가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교해보자면 굳이 비교한다면. 예. 그런데 부결표는 지금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할 때도 노웅래 의원 때하고 좀 그 돈을 받았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 이 얘기가 좀 비슷한 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때도 그 고맙다 뭐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예. 본인의 이제 그 육성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하영재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왜냐하면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의원들이 다 보지 않고 사실 가결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거 정에 이끌리거나 어떤 정치적 공학에 이끌리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예전과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무장관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는 의미로 구체적인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는데 오늘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도 보면 구체적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여야 당에 따라서 달리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줬죠. 네. 자, 여야는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로를 겨냥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오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셨습니까? 과거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 동의안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다시 또 불체포 특권을 누릴 것입니까? 국민의힘 측은 마치 찬성과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말해왔지만 이 하영재 의원 본인의 이 신상 발언과 그리고 지속적인 읍소, 이 개별 연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 이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동정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고 이게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이중 언론 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요. 물론 김준일 에디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탈표가 나왔는지.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영환 의원이 앞에 얘기한 거는 좀 공감을 하고요. 네. 뒤에 얘기했던 이중 플레이는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정표가 됐든 이탈표가 됐든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부결표를 던졌을 거라고 봐요. 네. 뭐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냥 하영재 의원이 불쌍하거나 하영재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거나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더 내로남불로 뭐 보이게 만들기 위해 막 이렇게 머리를 두 번 꼬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정표 이탈표가 있었으면은 민주당에서 찬성한 표가 50표가 아니라 뭐 70표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이중 플레이라고 보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뭐 사안별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오늘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셨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영장 청구라는 것이 특정인에 대한 어떤 뭐 앙심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거든요. 일정 액수 기준 이상이면 뭐 영장 대상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그 기준을 위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실질 심사 전에 가결 여부를 물을 텐데 아마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세를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함이 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지난번에도 네. 찬반이 한 표 차이였잖아요. 한 표 차이인데 과반이 안 됐기 과반이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죠. 부결된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기존에 하셨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좋아요. 지금 나는 영장 실질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예. 부결될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또 정치적인 오해를 살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재명 대표에게 차라리 지금 나 다시 영장 혹시 청구하면 회기 이후에 영장 실질을 받겠다라고 공언을 하시는 것이 네. 조금 더 공당 대표로서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또 지키는 면에서 보면 예. 더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 아마 받을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거를 부결의 당론으로 하기는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자유투표인데 오늘 이 내용까지 보면은 최소 50명 그리고 기권도 꽤 있었잖아요. 그런 건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최소 막 70명 정도가 기권하거나 뭐 이렇게 가결시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유투표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당 대표로서 오히려 치명적이니까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와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영장 기각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당 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도 있거든요. 검찰은 더 곤란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유인태 뭐 전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꾀죄죄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면 돌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런 압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했는데 여전히 좀 뒷얘기가 무성한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요. 조 신임 실장 기자들에게 인사말도 했는데 원팀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좀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걸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뭐 사실상 경질 사태를 보면 원인에 있어서 네. 분명히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수들 공연 문제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수 공연 문제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정상 간에 또는 정상회담 관련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다. 의사결정이 미뤄졌다. 이것은 사실 큰 걸로 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향후 혹시나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경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알력설 등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해석 과정에서 조금 더 과대 해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보고 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원팀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교안보 라인이 줄 사퇴했잖아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방아쇠가 된 건 지금 말씀하신 우리 블랙핑크하고 미국의 레이디 가가의 공연 이 보고 누락인데 뭐 자세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7번이나 요청했는데 그 보고가 안 됐다고 하고 대통령은 다른 데서 이걸 파악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보고 체계 문제가 있는 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만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뭐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김태효, 김성한 갈등설, 그리고 안보실 대통령실 갈등설도 있고, 뭐 김건희 라인과 뭐 안보실과의 뭐 갈등설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이런저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명확하게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게 설명을 하는 게 차라리 이런 이상한 소문 아니면은 좀 오해 이런 것들 불식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세 단어로 좀 요약할 수 있겠다. 날리면 오므라이스 블랙핑크. 이게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씩 지금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날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본질적인 걸로 가지고 한 외교에 그거를 뭐 MBC 탓을 뭐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걸로 막 논란이 있었고, 오므라이스는 소위 말해서 이제 퍼주 외교, 굴욕 외교 뭐 이런 걸 상징하고, 블랙핑크는 저는 들으면서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문화행사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하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만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김성환 실장이 이거를 보고를 누락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미 정상회담 현안들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경제 현안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동차와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법, 바이오, 그리고 뭐 지금 뭐 핵무장, 뭐 핵공유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그거 조율하는데 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여기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핑크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내용에 좀 치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외부에 비춰지기에는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에 날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해외에도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보고가 누락된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은 이게 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이런저런 설설만 지금 난무하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국익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참모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안보실장이 더군다나 이제 안보 참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유를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어떤 의견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히는 것도 외교상의 신뢰고, 또는 정상회담에 또 악재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참모의 경우에 밝히는 역사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굳이 못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두 분을 경질하라 그랬잖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실장을 경질하라 그랬어요. 한일회담 부족적이라고. 근데 지금에 와서 이 경질하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 걱정을 이유로 경질하지 말라, 경질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뭔가 잘하려고 했겠죠. 뭔가 기준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이 트리거가 된 것이 그런 가수 행사였지, 이전에 보고 체계 문제가 좀 불안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정상회담을 잘 치르기 위한 그런 거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단순하게 공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부부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로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 실무선에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양 정상 간의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 속에서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이 외교 안보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까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태효 이분은 MB 시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성환 실장은 외교 라인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것이 극복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실장과 차장의 알력 다툼으로 실장이 튕겨져 나간 거잖아요. 위계 질서가 이미 엉망인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정 의원, 안보실장과 1차장의 알력 다툼에서 김성환 실장이 밀렸다.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김태호 제1실장 차장 사이에 좀 알력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이게 좀 계속 좀 알력이 있었던 게 누적되어 왔다, 이런 분석들 기사들이 꽤 나오는데 취재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듣고 뭐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일단 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그리고 좀 서로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게 좀 많이 달랐다고 그럽니다. 일단 김태호,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일단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은 맞는데, 방향은 맞는데 소위 말해서 이 정도와 이 속도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쪽이 이제 저기 김성환 실장 쪽이었고, 그게 박진 외교부 장관도 사실 그런 쪽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월에 일본이 총선이 있으면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는 강경 발언이 있을 수 있으니까 4월 이후에 하자라는 게 외교부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다 조언이었는데 김태효 1차장은 이거 빨리 합시다라고 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픽업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돌진형이군요. 예, 돌진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김태호 실장 그러니까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2년에 MB 정부 때 밀실에서 지소미아 추진하다가 그거가 발각이 되면서 이제 뭐 사실상 물론 쫓겨난 하지만은 뭐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일 거의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 된다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좀 친일,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친일이 아니라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김태호의 노선을 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하나가 있었고 지금 김일범 의전비서관하고 지금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지금 다 차례로 교체가 됐잖아요. 전부 이제 김성한 라인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보가 지금 김태효하고 공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태효 그 1차관이 그러니까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이 김성한 실장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전에까지는 유임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오후에 그 바뀌게 된 계기에 거기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이충면 외교비서관 임명되고 그리고 조현동 외교 1차관이 지금 주미대사에 새롭게 됐는데 다 전부 다 김태효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김태효랑 같이 일했던.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김태효의 승리인데 아까 전에 우리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문책을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문책을 하려면은 지금 김태효를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이 한일 외교 이 난맥상에 이 지금 청구서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블랙핑크 때문에 근데 김성한이 날라갔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안이 벙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문책하고 누구를 지금 질책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방식도 좀 틀렸고 좀 내용도 틀렸고 다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발 얘기들을 종합해서 분석한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뭐 기사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어떤 뭐 예를 들어 김태효 안보 1차장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못 받았다 그러면 문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인의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김성한 안보실장도 의견을 내고 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디스커스 해가지고. 그럼 선택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추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의 관계가 예컨대 뭐 일본의 역할,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 동맹, 한미일 그 협력에 대해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의견을 대통령이 취합해서 결정을 한 거고 정상회담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보고 체계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보니까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못 들었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못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겠어요? 어쨌든 배제 당한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배제한 사람 잘못이지.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보고 체계를 따지다 보면 이런 정확한 전달이 안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정상회담 과정에서 오고 가는 내용들이 누락되거나 또는 잘못 전달되거나 하면 국가 간에 큰 문제를 비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 맡겨두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안보 라인도 뭐 교체가 됐고 총선 앞두고 국회로 돌아가실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각이나 참모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겠나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인사를 한다. 좀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사실 처음에 나왔던 얘기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총선에 출마해야 되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이하고 G7까지 마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만두고 거기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고 그리고 안보실장 자리에 김태효 1차장을 앉히고 막 이런 연쇄적인 시나리오가 조금 돌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어그러지고 사실은 이번에 뭐 좀 전원으로 좀 들은 거는 김성한 실장이 날아간 다음에 그 공석에 이제 김태효 1차장을 안보실장으로 앉히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거는 비서실에서 강하게 좀 견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김태효 1차장이 과도하게 실장까지 돼가지고 모든 외교를 좀 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비서실에서는 판단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간의 알력 다툼일 수도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사가 나기에는 어쨌든 지금 쉽지는 않고 이거 수습하기도 당장 주미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그레망 뭐 요청했지만은 이게 그 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있는 인사부터 수습하는 게 조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코앞인데 좀 국민들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일 정상회담 둘러싼 여진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또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 때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오염수 방류 한국민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확정적인 단어까지 써서 이례적으로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하긴 했는데 좀 완전히 궁금한 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또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 그 전 비대위원장이 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실과 우리 관계자의 말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국면에 언론들의 갈리는 보도 내용을 우리가 한 측면만 보고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을 논의됐다라고 또 문제제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더 지켜보다 보면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저런 단언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만약에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다 그러면 외교적 성과 내지 결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야당도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한꺼번에 같이 저런 그 일본의 그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반대 규탄 대회도 열었고 윤재갑 의원 같은 경우 삭발도 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외교 문제니까 여야가 좀 합심해서 대응하면 어떻겠느냐. 특히 일본의 지금 언론 플레이 이거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좀 합심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합심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최선의 방안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네. 밝혀야 되는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뭐 독도 문제 등등해서 한일 정상회담 그 이후에 뭐 만찬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이게 의제가 아니다 뭐 그런 일이 뭐 정상 간의 일은 다 밝힐 수 없다 뭐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고 싶지만은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이 오히려 약간씩 다 변하거나 바뀌는 오히려 일본은 일관되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좀 말하기가 애매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한일이 좀 그러니까 여야가 일치해가지고 일본의 이런 어떤 이런 문제에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어쨌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은 한국의 야당이 부끄럽다라고 했다가 부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은 야당이 뭐 여당을 도와주는데 한국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제 언론 전원도 나왔습니다. 사실 야당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합쳐서 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희망상이고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야당의 반대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일본하고 그럼 다시 협상하거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가 합심을 하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해명을 할 때 이렇게 뭐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에 들어올 것이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자 오염수 방류 한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이 없었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해명하면 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있었으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있었지만은 이게 이런 취지의 딱 이런 거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이 좀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으면은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갈 테고 야당도 도와달라. 이 정도 메시지가 나오면은 이거가 더 이상 이제 대통령한테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말을 바꾸고 뭐 이제 이게 그런 모습이 비춰지니까 이제 더 정쟁처럼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이 대일 외교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사실 국민적 공감대에 있는 정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관계 정상회담의 나름대로의 그 성과 잡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보다 보면 지지율에 큰 뭐 회복세가 있을 걸로 보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쩔 수 없어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장은 국민적 정서에 반할 수 있지만 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2021년도부터는 해결 국면으로 갔거든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당장은 국민적 정서적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까 독도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독도 문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대통령실이 밝혔고요. 예. 그다음 위안부 문제는 언급이 됐지만 거기에 대응하거나 의제로 선택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 정도면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가고 예, 있다고 그런 아쉬운 점이 보거든요. 하나 있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야당을 찾아가서 또는 같이 만나서 설명하는 자리 있어야 되겠다. 야당 대표 예. 등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앞으로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그런 행보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 야당에게 좀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의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볼 텐데요. 50억 클럽 수사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 상정된 특검 법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의지로는 보이는데 하필이면 오늘이 그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 그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상정한 날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도 급했구나 정말. 검찰도 급했구나 이렇게 보십니까? 뭐 특검 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 침대 축구처럼 침대 수사 했잖아요. 50억 클럽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곽상도 한 명만 하고 그것도 결국 공소유지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무죄 받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사실은 뭐 이제 뭐 법무부 장관도 뭐 얘기를 한 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럴 때 특검하는 거지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렇게 비판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 비판 자체는 맞는데 여기에 그러면 의지가 있었느냐 검찰이 의지하고 인력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특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왜 그 많은 오랫동안은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고.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곽상도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이 50억에 왜 그러냐면은 그 딸이 그 뭐 이제 화천대유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도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도 뭐 차익이 있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박영수의 인척 분양 대행사거든요. 여기 분양 대행사에 100억 원을 장기 대여금으로 줍니다. 예. 예, 이게 그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근데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100억이라는 돈이 막 오가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를테면 저기 곽상도가 문제가 됐던 건 어쨌든 아들한테 50억이 가니까 문제가 된 거고 나머지 50억 클럽은 뭐 권순일 이런 등등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억이 박영수 인척한테 갔거든요. 그 회사한테. 근데 이거를 왜 수사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 축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도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는데 수사가 잘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지금의 검찰이 그 곽상도 수사할 때 검사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대 축구를 이전 검찰이 했다는 취지죠. 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것이 2021년도 9월 달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11월 달하고 2022년도 1월 달에 아마 그 박영수 특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뭔가 객관적 증거들을 모았겠죠. 모아서 영장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신청하고 발로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공교롭게 지금 아마 이 날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인력이 경찰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력상에 어느 수사 우선순위를 분배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마 제 추측컨대는 현 정부에서는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관련된 본류의 수사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특검을 막기 위해서 현재 영장 청구했다, 영장을 또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 향후 이제 계속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 작성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이것이 현 정부에 유리한 또는 현 정부에 덜 불리한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50억 클럽을 따로
수사를 침대 축구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하면 선의가 있어도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거고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대장동 수사도 중단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왜 이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본류 자체가 대장동 일당과 행정 권력, 지방 행정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큰 이권을 가져간 거잖아요. 거기서 큰 돈이 생기고 이 돈을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범죄 행위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로비를 했던 것이죠. 이게 50억 클럽입니다. 막기 위하거나 사회에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0억 클럽 사전에 보험을 든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본류인데 뒤에 이것부터 수사하게 되면 앞부분 수사 못하게 될 여지가 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200수억 원의 약속된 금액에 대해서 수사 중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 특검으로 이 50억 클럽이 수사되게 되면 이것이 묻히고 이거 수사가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인데 이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오면은 꼭 설전을 벌이는 분이 있죠. 오늘도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자, 질의, 답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만배 누나가 이 집을 산 게 2019년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대장동 수익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라도 한다든지 뭐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지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필요성이 주장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일단 부동산 업계의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특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김만배 누나 조사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김만배 씨 누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거 오늘 처음 나온 또 얘기인데 김의겸 의원이 검찰의 편파 수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업계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냐. 과거 부동산 김의겸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딱 꼬집었어요. 두 분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은 대변 인직을 내려놓고 얼룩말 세로처럼 자유롭게 활동하시겠다고 하더니 오늘 약간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진짜 한동훈 장관하고 너무 싫어하는 게 보여요. 그냥 서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제 매입을 해준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상적인 가격에 샀거나 팔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 집을 산 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왜 김만배가 해결사처럼 딱 튀어나와가지고 원래 검찰에 30년 가까이 출입을 하면서 거의 모든 검찰을 다 검사를 알고 그래서 해결사처럼 나온 거는 알겠는데 이게 불법인지 여부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면 조금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딱 하나만 좀 말씀하시면은 문재인 검찰에서 침대 축구를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한다. 박영수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문재인이냐 윤석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하고 수사팀 바뀌기 전에 검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검찰은 일관되게 자기 검사 선배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 했잖아요. 그리고 중수부장이 있을 때 윤석열 검사가 그때 대검 중수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같은 선배를 건드리지 못하니까지 이게 문재인 검찰이냐 윤석열 검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수사를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법사위에 상정된 50억 클럽 이 특검법 처리 여부인데 자, 당마다 지금 셈법이 달라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여기서 대통령이 있는 당은 빼고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당이 받을 리가 없고 다른 것들도 지금 셈법이 복잡해서 이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일단 시작을 했어요.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얘기를 해서 법사위에 일단 회부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180일 동안의 논의가 패트를 간다 하더라도 180일 동안 일이기 때문에
실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로 간의 법안을 뭐 고치고 뜯고 하겠죠. 근데 추천을 보면 사실 이제 정의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거대 경우 양당 둘 다 빼고. 왜냐하면 사실 국내 심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정의당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적 메시지로서는 적합해요. 설득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섭 단체로 가겠죠. 그래서 정의당이 추천하는 특검 절차로 갈 것인데 문제는 이제 범위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범위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 하면 바로 패스트 트랙 가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법사위에서 패스트 트랙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5분의 3이 안 되는 거죠. 조정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의결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패스트 트랙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180석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전부 통틀어도 182석이에요. 3석 2석이거든요. 양양자 의원 빼게 되면 182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기명 투표란 말입니다. 그럼 2석만 이탈해도 3석만 이탈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건 정의당이 다 찬성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의당이 찬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진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으로 들어와야 된다.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 전망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패스트 트랙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의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에서 추천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의당 같이 제3당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정의당이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고 민주당이 하려는 대로 다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정무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그렇게 서둘러야 되나?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그냥 진짜 뭐 어떤 선거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패스트트랙을 안 하고 그냥 절차를 밟으면은 이 특검이 하반기에 출범하거든요. 그럼 선거랑 더 가까워집니다. 총선이랑. 그러면 오히려 또 이슈화가 돼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니다.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타나 루나 발행사 타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플레이션 총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공범이 체포된 점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발행하고 사전 발행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된 뒤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 전 대표가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한 혐의와 그 대가로 지급한 루나 코인을 회사 돈으로 제공한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내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 개설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국내 단기자금 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0.1%, 79가구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9달 연속 증가세이고 2012년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 역시 28% 줄었습니다. 미분양 규모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감소한 것은 추후에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8,500여 가구로 1월보다 13.4%, 1,000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분양 경기가 좀 좋지 않았던 작년에 분양된 거였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일단 좀 이런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1천여 건으로 전달 2만 5천여 건과 비교해 59.9%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5.6%,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24.4% 증가했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전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친 2월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3천여 건으로 전월보다 27.1% 늘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행 점포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십니까? 코로나를 거치며 오프라인 점포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코로나 감염 유행 속에 대면 활동이 크게 준 지난해 1년 사이 은행 점포 38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험회사 지점도 365곳이 사라졌고 증권사 역시 38개 점포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 통틀어 임직원도 덩달아 1,500명이나 줄었습니다. 비대면 업무가 일상화된 데다 온라인 영업 확대로 지점 영업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일을 보는 게 더 익숙한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어서 그런 걸 안 하죠. 살 줄은 모르지? 살 줄도 모르고 오해도 하나 있었었는데 경험장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도 은행 영업을 해갖고 진짜 불편해요. 금융기관이 고금리를 틈타거둔 역대급 수익을 기반으로 고액 성과급까지 지급하면서 비판은 한층 거셌습니다.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도 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나치게 급격한 형태라든가 좀 너무 이제 단기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소비자들의 어떤 금융 접근성이라든가 그로 인한 어떤 부차적인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또 언론을 비롯한 지적이 있으셨고.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찾아가는 이동 점포, 어르신 전용 시니어 점포 등을 늘리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창구 마련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의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5월에서 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를 맡은 A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부는 4일간 A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부가 일감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의 비구성 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나온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를 보면 대통령실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람은 28억여 원의 발행어음을 처음 신고한 김대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2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전체를 새로 등록했다는 해명인데 징계나 과태료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해 7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25억여 원 늘어서 재산 증가분으로는 대통령실 안에서 최고입니다. 올해 새롭게 신고한 발행어음 28억 7천만 원 때문인데 사실은 상당 부분을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었고 신고할 때 빠뜨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미 발행어음 19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 투자한 9억 원가량을 한꺼번에 반영했다는 것. 6억 원가량의 예금 감소분과 1억 6천만 원 가까이 가졌던 주식 처분 금액, 그리고 급여 등을 여기에 넣었다는 설명입니다. 정해진 기간에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발행어음은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윤리정보 시스템에 금융자료를 손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재산등록사항 심사처분 기준을 보면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묻자 금액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비상장 주식 330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액이 2억 9천여만 원에서 5억 6천여만 원으로 2억 6천여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비상장 주식 가치가 90% 넘게 올랐다는 얘긴데 대통령실은 구체적 근거 대신 환율 상승과 매출액 증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국제 해킹 조직인 락빗이 한국국세청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며 자료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락빗은 최근 자신들의 해킹 대상 목록에 한국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고 해킹한 자료를 한국 시간으로 4월 1일 오후 8시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비상대응에 나선 국세청은 외부로 유출된 정보가 없다며 락빗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 소송 중 세상을 떠난 검정 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리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등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차정용 기자입니다. 추억의 검정 고무신이 온다. 혼자서 싸우다가 아주 멀리 떠난 형에게 책임감 없다, 심약하다 말하기 전에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세요. 검정 고무신의 공동 작가이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인 이유진 작가는 형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검정 고무신 사태로 문화 콘텐츠 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도 TF를 꾸리고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작가가 생전 출판사, 캐릭터 업체와 맺은 계약서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금지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특별조사팀은 출판사 현장 조사와 계약서 검토는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 출석 조사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를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수사 의뢰를 비롯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개정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창작자 측은 개정안 초안에 사업자가 작품의 공동 제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등 일부 독소 조항이 있다며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권익이 이 사건과 같이 침탈되는 영역이 안 되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좀 담아내자. 최근 국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넘기는 행위 등을 금지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문화예술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40대 여성이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반쯤 남편의 신고를 받고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아파트에 출동해 숨진 6살 남자아이와 의식을 잃은 아이 엄마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를 남긴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불거진 의붓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MBC에서 방송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북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7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아이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이 방영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외자에 대한 출생 신고를 친엄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출생 신고 자체가 아이들의 당연한 기본권인 만큼 법적 테두리 밖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혼부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족관계 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혼외자라면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할 수는 있는데 친모가 소재 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 혹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생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자 확인 소송 등을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친모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경우 혼외자는 그 가정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하고 친모와 그 남편은 하지 않으려 할 테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여의 심리 끝에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출생 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출생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는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 관계만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엔 생부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는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울토마토 섭취 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구토를 유발한 원인이 특정 품종의 토마토가 수확 전 숙성 단계에서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식물의 자기 보호 물질인 토마틴이 많이 생성됐고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제2공장 가류 공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가 없던 제1공장 재가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똑같은 공정에서 보온재 같아 화재로 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대안과 대책 없는 졸속 가동이 또 다른 사고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노사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쯤 지하 배관에서 성면이 타면서 냄새와 연기가 발생해 소화전을 사용해 진화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배관을 감싸고 있던 보온재가 시커멓게 탄 흔적이 보입니다. 공장 가동 재개 준비 작업에 들어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1공장 가류공정 지하 공간으로 앞서 불이 난 이 공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조기 진화에 성공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또다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보온재 교체 작업 중 고온 배관에 이물질이 묻어 연기가 확인됐고 물을 뿌린 건 맞지만 화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발화점으로 지목된 가류 공정에서 이전에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재를 자체 진화했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설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조사한 결과로 작년만 하더라도 한 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올해 초에도 벌써 2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가류 공정은 고무에 150도 넘는 열을 가해 타이어 완제품을 만드는 곳으로 설비에서 새어나온 기름 찌꺼기 등이 지하 공간 바닥에 쌓이게 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는 대안과 대책이 없는 졸속 가동으로 또 다른 사고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공장 정상화 등을 위한 노사 협의체 구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3월 12일 화재는 인재입니다. 그 인재는 반복된 화재가 있었고 그 공정에서 조기 진화가 됐을 뿐 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5차례 발생한 가운데 온전한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부 폭우, 남부 가뭄이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꼽혔는데요. 상반된 기상이변의 동시 출현을 두고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장마가 지난 뒤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마치 강물처럼 변했고 차량은 바퀴가 대부분 잠겨버렸습니다. 이 강남구에 쏟아진 시간당 116mm 물폭탄의 결과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는 장마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를 2022년에 가장 큰 기상이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역 댐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는 때이른 6월 열대야와 7월 폭염도 포함됐습니다. 6월 하순에 중부에는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14개 지점에서는 이 기상 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상승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총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이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5월 중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8도로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고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아지며 따뜻함을 넘어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영서와 충청, 제주도는 오전에, 수도권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오전과 밤에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꼭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화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5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